지금까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 인식해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인식, 아주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여온 그런 인식들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꿔야 하는 굉장히 큰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주를 위해서 기업이 복무해야 된다는 것은 한 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을 지배해왔던 사상이라면 또 그 이전에는 기업은 주주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또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요즘 들어서는 저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또 최근까지 또 ESG가 등장하면서는 주주는 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기보다는 ESG라는 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주주자본주의를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를 너무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으로 또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숏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숏텀으로 보면은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되게 됨으로써 바텀라인, 즉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갖다가 제약하게 되지만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그 두 가지는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장기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이사진 혹은 경영진들은 일단은 권한을 가진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ESG 경영을 계속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혹은 경영자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혹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그 총합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이렇게 누적되는 거라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뭐 매년 조금씩 이익을 내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할 수는 없죠. 또 마켓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외생 변수가 작용을 해서 또 일시적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그 이듬해 또 그 이상 또 그거를 또 캐치업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가는데 장기주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기적인 것을 지향을 하면서 뭔가 단기적인 것도 잘 관리해 나가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인 주주들이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업 경영자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는 기업의 오너가 있죠. 오너들이 있기 때문에 오너가 있는 그런 경영의 장점은 뭐냐면 긴 호흡으로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했던 것이 사실 이병철 회장과 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걸 물려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도체가 사실 투자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그 이익을 못 냈고 계속 적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떤 이런 반도체 산업의 그 전망을 보고 오너 일가가 그거를 갖다 계속 긴 호흡으로 투자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 재벌 체제가 갖는 오너가 있는 그런 경영의 장점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길게 경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또 오너가 또 있는 그런 또 기업도 뭐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민영화된 공기업이라든가 금융지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오너가 없어요. 이런 오너가 없는 기업인 경우에 그 주주들이 그 경영자들의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좀 길게 보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G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 지표라는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근데 기업들이 이 지표 점수를 높이려는 행위도 어쨌든
만들어 놓은 ESG 기준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높이려는 행위를 하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이 행위, 그러니까 ESG표에 계속 추종하면서 이 점수를, 레이팅을 좋은 점수를 받아가려는 이 행위도 결국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물론 뭐 그런 지표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어떤 그런 독립성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이사가 과연 전체 이사 중에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몇 명이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 이런 걸 저희가 보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사회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더 많이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이사회를 사회이사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회이사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이사들이 정말 그 보드에 앉아서 정말 독립적인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이사 숫자만 늘려놓으면 평가는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회이사를 높이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사회이사가 많이 들어가서 그 대주주라든가 또 CEO들의 어떤 전횡을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실제로 평가 지표는 잘 받았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지표의 어떤 그런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경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뭐 14000 ISO 14001 같은 경우 이제 환경 경영과 관련된 국제적인 인증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인증받은 데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증을 받으면 뭐 점수를 좀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경영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의 문화 자체 또 생산 활동 속에서 또 기업의 모든 어떤 그런 경영 활동 속에서 그 환경 경영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증 같은 것도 뭐 돈 좀 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은 인증을 봐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지속가능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갖다가 매년 잘 발간하면은 그만큼 또 정보 공개를 잘 하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보정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지표에 따라서는 평가 지표를 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이라든가 ESG 경영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가 높아졌다라고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단순히 사실은 이제 시험만 잘 보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이 ESG 평가를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이런 평가 기관들이 존재하고 대표님이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을 기업인들이 알 수 있다면 평가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ESG라는 것 자체가 ESG 평가 모델 자체가 유럽 중심으로 또 북미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북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ESG 평가 지표가 우리나라 기업에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맥락에서 중요한 또 필요한 또 우리가 평가해야 될 ESG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많다고 그래요. 네더
플러스 랜드라는 걸로 조어가 된 네덜란드인데 이 말의 뜻이 해수면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국토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영국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영국이 런던이 모스크바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영국은 겨울에 안 춥냐면 영국 근해에 난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따뜻한 해류가 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난류가 한류로 바뀌게 되면 영국이 이제 추워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심각하게 위험하게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100몇십 개국에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 물론 기후변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이 황사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로 인한 어떤 대기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어떤 호흡기 질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환경 문제 중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S로 와가지고도 보면은 미국에서는 직장 내 어떤 그런 인종 간의 어떤 차별을 하지 않는 것들, 뭐 다이버시티 문제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종 간의 다이버시티 문제나 차별 문제보다는 양성평등 문제, 남녀 간에 대한 차별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맥락에서 중요한 그런 그 ESG 지표가 무엇일까? 그런 걸 어떤 걸 만들어낼 것일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외국의 지표들 갖다 그냥 한국에 가져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레벨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ESG 워싱이 되는 건데 우리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ESG 어떤 기업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ESG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워싱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해내는 것이 우리 같은 평가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이제까지 리스크 측면에서만 ESG를 주로 많이 봐왔다면 ESG 관점에서의 어떤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거리를 잘 찾아내고 또 기존 사업을 어떻게 ESG적 관점에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프루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기회적인 측면을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인 우량 기업이 무엇인지 한 줄로 설명을 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저는 ESG 우량 기업을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적 맥락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가 없고 또 기업의 그 생산활동 속에서 환경 부하를 최대한 낮추고 또 종업원이라든가 협력사라든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관계관리를 잘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ESG 우량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당신의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